그러면 이제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이게 대선 출마 선언문 이준석 씨 거까지 포함해서 7번째로 리뷰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대선 출마를 하신 또 야권으로서는 첫 번째 대선 출마하신 분이죠.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에 대한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을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규명 씨부터.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유튜브로 되게 짧게 해서 한 7분 정도 되는 짧은 분량으로 대선 출마를 하시고 관련 인터뷰를 좀 하고 계신데, 일단 김규명 씨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유튜브는 못 찾아봤고 그 링크 보내주신 그 전문만 쭉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전에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한 워딩으로 나온 점은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네일에 나왔던 뭐 돈 쓸 대통령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돈 벌 공개하겠다 이런 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야당이니까 좀 더 정부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좀 더 날카롭게라기보다는 좀 더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되게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쭉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정당에 뭔가 좀 강한 어딩을 내는 후보들한테 늘 불만인 거가 뭘 자꾸 폐지한대요. 뭘 자꾸 없앤다고 하고. 예전에 지난 대선 때 그때 유승민 후보가 여성부 폐지하겠다고 했었고, 그 즈음에서 남경필 후보도 뭐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자꾸 보수가 뭐 자꾸 뭘 없애고 막 파괴하고 뭐 그러려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이 사람들이 보수가 맞나, 뭔가 지키고 뭔가 하겠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법무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되게, 물론 이게 그냥 추윤 갈등을 의도해서 쓰는 워딩이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불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비슷하게 그전 대선 후보들과 비슷하게 주호는 좀 좋은 말들은 많은데 어딩도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 간결한 건 맞는데 구체적인 뭔가 방안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돈 벌라고 해서 그게 결국은 뭐 장보 프로젝트 얘기하는데, 이게 박근혜 때 그 중동에 다 가라고 하는 거랑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신남방 신북방 얘기하면서 다 해외 개척하겠다라는 말과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 아니면 같은 얘기인지가 좀 그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이전 대선 후보들한테도 강조한 게, 정치인이 자신의 장점을 좀 잘 알고 장점을 브랜딩화하는 대선 열선물이, 그러니까 장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장점을 좀 브랜딩해가지고 그거를 좀 잘 살리는 대선 출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하태경 의원의 장점 중 하나는 국방 이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의정 활동 동안 국방이 있으면서 국방 관련된 아젠다에서 늘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고 이름을 거는 그런 일종의 레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이슈메이커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국방과 안보 혹은 그런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그 공약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외교안보 공약이 없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임유진 씨. 임유진 씨도 소감. 그 연설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출마 선언문. 저는 사실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약간 이준석과처럼 느껴졌던 게, 이제 인국공 사태 때부터 되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분노를 좀 이렇게 조장하고 약간 그 시류를 잘 편승하는 그런 약간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제가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의원들 중에서 가장
그 감각 면에서는 좀 이렇게 잘 그거를 캐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선언문을 보고 느낀 게, 아,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그래도 소통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딱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꿰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부의 이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워딩이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없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돈벌공리 얘기는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 저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뭐지? 직선제? 검찰총장 직선제 해서 어 국민이 그걸 뽑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깔끔했어요. 그런 그 대안 같은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이제 괜찮았던 부분은,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디테일이 거의 없고 거의 다 큰 그림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대략적인 방향은 거의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검찰 직선제 말고도, 총장 직선제 말고도 장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냥 약간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반발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미래지향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상태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국뽕을 약간 언급을 하면서, K시대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개발도상국이나 좀 더 멀리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다 해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힌트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걸 알고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그 박광기 전 부사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뭐 아세안이라던가 어디와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개발도상국? 뭐 어딜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뭐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이 과학기술 투자는 뭐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했어야 이 사람이 아, 뭔가 해안을 갖고 있고 좀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 얘기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동의하지만 공부한 흔적이 전혀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조금은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메가시티 같은 부분도 사실은 이거 김경수 지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숟가락을 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좀 더 본인만의 뭐 묘안이 있다던가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드는 어떤 보수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스탠스는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면 뭐라 그러더라? 뭐 비과학과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그 최순실 사태 때 그때 이렇게 집권을 했던 그런 야당으로서의 본인 그런 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괜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태경 씨가 좀 너무 이렇게 대선 후보답지 않은 어떤 그냥 비주얼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표정이 너무 이렇게 간신배 같은 표정. 아니, 머리도 좀 머리 스타일 지금 쌍팔년도 그 머리를 하고 있는데 좀 포마드 네. 형으로 좀 바꾸고, 아이고. 너 좀 인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볼 때마다 너무 관상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 네, 조금 외모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정치인들이 자기 그게 있어가지고 자존심들이 있어서 그 외모를 잘 못 바꾸더라고. 참 그걸 바꾸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박정훈님도 들어오셨는데 뭐 간단히 본인 소개를 겸해서 이 하태경 씨의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는 뭐, 새아이의 아빠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네. 저도 하태경 의원 그 출마 선언을 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왔다. 그냥 나왔다. 그냥, 그냥, 그냥 뭔가 이제 대선을 하면 대선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유승민 후보도 나올 테고, 또 예전에 그 새로운 보수랑 게 그 분들이 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뭔가 판을 짜는 그런 계획 하에 나오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하실 때 그때 고양시 시장님 그때 누구 나오셨잖아요. 최성 시장이라는 분이 나왔죠. 최성. 네, 그분이 막 들어보면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 좀 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뭐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영상 하나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무슨 중국의 지린대 박사 학위가 있더라고요. 그냥 요새 말로 그 오프닝 영상만 지렸다. 음, 오프닝 영상만 지렸다 볼 수 있고요. 오프닝 영상 그냥 산뜻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비주얼 관리 너무 안 하셔서 비주얼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좋았던 점은 그 검찰 개혁이 화두니까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괜찮은 방안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법무 폐지는 알겠습니다. 음, 너무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고요. 네, 그냥 하는 얘기 같고 그리고 경제대책 관련해서 복지대책 관련해서 대안 제시가 전혀 없고 뭐 장보고 프로젝트니 뭐 감기약 심장 비유하시면서 소주성과 기본소득인데 연관성이 전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에 얘기하셨지만 큰 틀의 정책 방향만 얘기하셨다고 뭐 세부적인 거는 차차차차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큰 틀의 정책 방향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수도권 고도감일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뭐 수도권 다이어트 지방도시 집중 개발해야 된다든지 메가시티는 뭐 김경수 도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거니까 그리고 경제력 분산 다액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 들어오셨어요. 고우영 비서관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우리 선언문 보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실 비서관으로 있는 고우영이고요.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하태경 그 민주당 후보들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다가 이제 좀 하태경 의원의 대선 출마문을 읽으니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떠나서 좋았는데 이제 정세균 총리 글도 읽었는데 조금 약간 비슷한 측면들이 좀 겹쳐 보이고 정세균 총리가 워낙에 글을 좀 잘 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글들 보면은 굉장히 잘 쓰시는데 다음 주쯤에 또 대선 출마문은 아마 리뷰를 하겠죠. 네, 어쨌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줄치면서 한번 봐봤었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대교체라는 말을 했거든요. 시대교체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다. 이게 어떤 어젠다를 좀 제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조금 신선함은 좀 떨어진다. 계속 중복되는 말이었다. 근데 어쨌든 통용되는 얘기들은 좀 짚어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들에서 이제 뭐 고장난 계산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고장난 계산기라는 게 결국 당내의 국힘의 당내의
탄핵 반대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이게 일부 세력 내지는 일부 언론, 네, 선동을 좀 지칭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했었었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내각 그리고 합의 민주주의, 요런 조금 어쨌든 좀 정치적 어젠다를 좀 제시했다는 것도 조금 공감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총장 국민직선제를 도입하자, 대신에 이제 법무부는 폐지하자. 근데 국민직선제까지는 도입하자 괜찮았는데, 이제 법무부를 폐지하고 나서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법무행정에 대해서 조금 정말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몰상식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도 좀 들었었던 측면이 있었었고요. 좀 대안이 조금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법무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뭐 그런 역할들을 어디에서 이어받게 하고, 뭐 물론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는 것이 주장형이고 어떤 근거 제시나 설득형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하태경 의원 본인이 좀 생각하시는 바가 또 따로 있으시겠다라는 짐작도 좀 들었고요.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나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청문회 할 때나 계속 제시하던 것을 좀 자신의 것으로 좀 받아들여서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문단을 읽으면서 이제 통치라는 단어를 좀 떠올렸었는데요. 통치라는 게 사실은 조금 그 국민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제 권력기관 또 임금이 신하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통치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기관을 잘 다스림으로써 백성과 이제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통치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좀 이 문단을 읽으면서 좀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돈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벌 궁리하는 대통령, 이거 제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민주당을 좀 저격하는 대목이지 않나 싶었고, 근데 이제 돈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선명하죠. 그 문장 자체로도 굉장히 선명한데, 비판 지점도 무엇인지를 좀 알겠고, 근데 이제 뭐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박광기 부사장님도 저희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그 유튜브 강연을 되게 제가 굉장히 뜻깊게 봤었었는데,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제 뭐 1대1로와 좀 비견되는 또 손정희식 비전 펀드식의 어떤 지분형 투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은 좀 제시가 안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같이 읽으면서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 개발도상국의 K경제협력 벨트를 구축하겠다. 경제 유통을 확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서.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비전 제시가 좀 되고 공감이 되는 측면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지방균형 발전 전략, 다핵화 전략,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정치권에서는 좀 통용되는 아이디어이고, 이것이 조금 정책화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는 좀 정책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다 괜찮았었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직진만이 있을 뿐이다. 진격의 하태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표현 가지고 좀 약간 쪼잔하게 좀 딴지를 걸어보자면, 이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표현인데 진격의 거인이죠. 과연 이게 지금 한국 대선 출마하시는 분께서 조금 쓰실 만한 그런 어법, 어휘는 좀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 이상입니다. 뭐 그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걸 본 사람 중에. 어쨌든. 그렇죠. 네. 저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박광기 사장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저도 봤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대선 주자 출마 선언문 중에
저하고는 제일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이 연설문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좀 일단 유튜브로 출마 선언한 것도 이제 가볍게 치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뭐 행사 외부에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깔끔하게 그냥 한 거지 뭐. 이준석이 뜨니까 이준석 효과에 묻어가자라는 정도의 있는 것 같고 전략은. 그리고 이건 사실은 차차기를 노린 행보죠. 누가 하태경이 이번에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만 이번에 나와야 다음번에 또 명함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나왔다가 떨어졌지만 지난번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대선에 한번 나왔다는 게. 그래서 아마 차차기를 노리고 미리 이제 경험 쌓기 위한 출마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적절히 힘 조절을 한 거죠. 무리하지 않고. 어차피 당선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헌법적 가치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대통령 아젠다에만 집중하고 총리에게 대폭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서 뭐 장관 재청권이나 이런 걸 보장하겠다라는 건 뭐 좋은 얘기죠.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죠. 해보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눈에 띄고 많이들 언급되는 게 검찰총장 직선제거든요. 그리고 법무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세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인기가 있으니까 윤석열 같은 이제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야권 지지자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법무부를 없애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포퓰리즘이죠. 누가 방송에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전 세계에 법무부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딱 답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실제로 그런 나라가 없거든.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검찰총장 직선제라는 건 너무 과하고 제가 전부터 얘기해왔던 건 지검장 직선제잖아요. 이 검찰총장 이게 선출직의 권한은 유권자의 크기랑 비례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큰 이유는 전 국민이 다 투표하기 때문에 힘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두 번째로 큰 이유도 1,000만 명이 투표하기 때문에 힘이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 직선제를 하게 되면 이건 대통령과 유권자 수가 같잖아요. 그럼 이건 또 하나의 대통령인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둘 다 직선제로 뽑혔기 때문에 엄청나게 권력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제도상 디자인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만 지검장은 직선제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차라리 검찰총장을 폐지하고 지검장을 직선제로 뽑자는 거예요. 그럼 교육감 수준의 권력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 뽑을 때 같이 뽑으면 서울지검장이 서울에서 터지는 비리들 기소하면 되고 부산지검장이 부산에서 터지는 비리 수사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선출직으로 지검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확실히 이제 이렇게 왜냐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결국 지검장들에 대한 인사권에서 권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법무부가 그걸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면 되고 지금 마치 교육부가 있고 교육감이 직선제로 있는 것처럼 법무부가 있고 지검장들은 직선제로 가고 그 지검장은 지방자치가 되는 거죠. 중앙정부의 소속이라기보다 지방자치, 교육감처럼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제도를 채택해야지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자꾸 창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지검장 직선제,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선제라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해왔고 기자 현업에 있을 때도 국회의원들을 물어봤는데 다들 직선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직선제 논의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하태경 의원의 제안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지검장 직선제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고 근데 메가시티 발전 전략도 굉장히 좋죠. 그거는 뭐 김경수 지사가 먼저 아젠다를 꺼낸 거긴 하지만 김경수가 자기가 출마를 못하니까 뭐 먼저 가져가는 거지 뭐 그런 것도 뭐 어차피 정책에는 뭐 그리고 그 저작권이 없잖아요. 먼저 갖다 쓰는 놈이 임자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K 경제와 장보고 프로젝트가 가장 특징이고 사실은 장점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메가시티하고 장보고 프로젝트가 이제 핵심인 건데, 근데 그 디테일이 아직 채워져 있지는 않죠. 그거는 앞으로 그 하태경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건 그런 걸 더 펼쳐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내용만 갖고는 방향은 좋은데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고 그런 걸 뭐 정책 발표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행보나 어디 뭐 무슨 이렇게 해외 수출업체를 찾아가서 무슨 뭐 발표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행보로 내용을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야 좋은 이제 그거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광기 사장님도 이번 정책 발표 보고 출마 선언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음성을 좀 켜주시고요. 한번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용 중에, 선언문 중에 대통령 아젠다에 집중하시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집중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외교하고 통상, 무역에 생존이 의존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데, 우리 같은 개방 경제 대통령이라면 한 70% 정도는 외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70대 30이라면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하 의원이 생각하시는 이 대통령 아젠다가 과연 뭔지, 저는 이제 그걸 크게 봐서 이제 외치라고 생각하고, 또 비중으로 봐서는 한 70%, 대통령 업무의 한 70%는 외치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소위 이제 글로벌 대통령, 그런 게 우리 개방 경제 같은 데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뭐 저성장, 일자리, 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내치로 풀 거냐, 외치로 풀 거냐로 보면, 지금 이 하의원 분 외에 다른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공정, 능력주의, 뭐 기본소득, 또 뭡니까? 뭐 하여간 이런 이제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정의를 하고, 능력주의고, 뭐 이런 게 기본소득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내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같이 이런 개방 경제는 내치라는 게 대정요법을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사회 문제의 뿌리는 다 글로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법이 이 원인요법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른 후보분들 내용을 제가 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분이 장보고 프로젝트라는 걸로 해서 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K경제벨트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더 이제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외치에 어떤 관심을 표명하는 이 국가 리더 후보를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좀 논의의 물꼬를 열어주는 거는 되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자, 앞으로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저희 스터디의 전통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김규명 씨부터. 그럼 내가 만약 하태경 의원의 참모라면, 하태경 캠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자, 뭐 이런 출마 선언문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출마 초기인데, 자, 김규명 씨가 만약 하태경 의원의 참모야, 뭐 정책 뭐 측근이야, 뭐 정무 참모든 뭐든 보좌관이야, 자,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네, 김영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하태경 의원한테서 이런 아까 지금 말했던 뭐 정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혹은 뭐 어차피 그 지역교육 다핵화 전략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하태경 의원의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아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태경 의원이 잘하는 걸
좀 강조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국방과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좀 더 지금 그 연산문에 없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더 좋은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좀 좋은 공약이 아니라도 어차피 하태경 의원이 지금 당선될 거 아니라면은 좀 강하게 지르는 공약으로 뭐 솔직히 물론 국익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뭐 중국 나쁜 놈 이런 중국 때리기라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뭐 그게 물론 그건 진짜 해버리면 안 되는 진짜 대선이 되면 안 되는 모양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하태경 의원이 잘하는 것들 중 저는 그 부분이 국방과 외교 안보 이쪽이라는 생각하고 그거에 관련된 공약이나 그 어젠다를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유진 씨. 자, 임유진 씨가 만약 하태경 의원의 참모라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성형을 강권. 아니 어딜 어떻게 해야 돼? 뭐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꼬리 필러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다는 필러. 거 보면 여기를 올리는 필러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막고 그리고 눈썹을 좀 정리하고 아, 머리를 포마드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옷도 다 바꾸고 아. 그러면 조금 인상이 약간 너무 지금 비호감인 것이 너무 커서 앞으로 약간 간신배 이미지. 당신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니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 되게 진지하고 문제의식이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다. 눈꺼풀이 이렇게 안타까워. 덮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이렇게 절제해서 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그 아까 임국공 사태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간질하고 그 분노 조장하고 요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 앞으로는 중원 확장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생산적이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본인만의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까 그 장보고 프로젝트도 좋긴 한데 약간 일단 하태경 씨가 지금 이제까지 딱 돋보였던 어떤 이슈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없고 거의 대부분은 네거티브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뒤집지 않으면 이거는 뭐 지금 이미지 메이킹 자체가 이미 안 좋아진 상태로 뭔가를 나와봤자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 낭비다. 그래서 앞으로 그 큰 흐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박정훈님도 만약에 하태경 캠프에서 참모로 일하고 있어. 그러면 하태경 의원한테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성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 관리라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피부 관리. 성형까지는 아니어도. 피부 관리와 그 쿠션이나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저는 뭐 그냥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아마 애기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네네.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피부 관리 조언해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하태경 의원님 자체가 대통령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나오신 것 같이 정말 그냥 하태경 의원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경선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나 이걸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을 돕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또 논리적이시잖아요. 경선에서 뭔가 반전을 이뤄보자. 또 새로운 보수당의 뭐 따뜻한 정치, 정의로운 보수 이거 한번 새 판을 한번 짜보자. 그런 큰 틀에서 그냥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공조를 해야 된다. 이제 뭐 적당한 타이밍의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아마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은 뭐 적장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참모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선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
타겟팅을 조금 좁혀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바른정당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니면 뭐 세보수당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국민의힘 후보면은 좀 국민의힘 후보다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내 세력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당원들로부터 어떻게 지지세를 결합할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나올 것이라면은 그런 생각들의 끝에서 조금 그래도 만약에 민주당의 카운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세게 밀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했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정치적인 어젠다와 검찰개혁 어젠다, 법률적인 그 사법개혁 어젠다, 이거 뒤에 지금 경제와 관련된 나름의 처방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못하고 있는 건 사실 경제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 다음에 자기네 비전을 제시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의 비전부터 선명하게 좀 제시하시고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좀 붙잡는 노력들이 있으신 다음에, 공격이야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후방에 배치를 하셨어도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출마 선언문 자체만 놓고 보면, 근데 출마 선언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포지션을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니까 예, 그런 좀 참모로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 그렇잖아요. 대선 때 던지는 공약이나 정책이 본인이 해온 정치의 연장선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해온 정치의 연장선에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소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태경 하면 그동안 해왔던 정치 행보는 586 세대 저격수였어요. 본인도 586 세대긴 하지만 586 세대, 특히 주사파로 대비된, 본인이 이제 겨냥한 주사파인 거죠, 본인이. 그래서 586 세대 운동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이렇게 저격수로서 586 세대의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나 내로남불이나 그런 걸 날카롭게 비판해서 그걸로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시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서사와 맞는 그런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대선 출마 아젠다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물론 이제 그 연결은 되죠. 그놈들이 돈 쓸 궁리만 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실리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K 경제나 장보고 프로젝트 내놓은 거 좋아요. 뭐 좋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이미지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임유진 씨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그런 하여간 좀 그래, 외모상으로 조금 더 호감형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약간 외국이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동포 같기도 하고, 아니 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래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 좀 세련되게, 좀 미용실도 가가지고 좀 머리도 좀 해달라고 하고 옷도 좀 다르게 입고, 너무 그 자기 스타일만, 그 50대 남성 특유의 그 성공한 50대 남성의 고집이 있거든. 내 스타일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내가 뭐 나름대로 이만큼 해서 잘 해왔는데 뭐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는 게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내려놓고 정말 좀 이렇게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하태경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어차피 윤석열이 먹는 판이고, 윤석열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정도까지가 얘기되는 거지. 사실 나머지 후보들은 다 군소 후보고. 다만 이제 차차기를 위한 포석을 둔다면 하나 정도의 아젠다를 집중해서, 하태경 하면 떠오르는 거 딱 하나 떠오르게. 예를 들면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딱 떠오르잖아. 그리고 지난번 경선 때 안희정 하면 대연정 딱 떠올랐잖아. 그렇게 어차피 대선 후보 못 될 사람들은 아젠다 하나만 기억에 남게 해도 대선 출마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잘하면 다음 정권에서 그 아젠다 갖고 장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장보고 프로젝트 좋아. 왜냐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장보고 프로젝트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로 관련 뭐 중소기업 방문해가지고 뭐 해외 수출업체를 방문해서 무슨 간담회를 연다든가, 무슨 토론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연다든가, 관련 영상을 계속 막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하태경 하면 장보고 프로젝트 이게 딱 떠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총장 직선제만 주구장창 파는 거지.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하태경 하면 검찰총장 직선제,
혹은 아니면 그걸 좀 변형해서 지검장 직선제로까지 나간다든가 그거 갖고 토론회를 막 계속 열고 국회에서도 뭐 전문가 초청해서 간담회 열고 공청회 열고 그러면서 이슈 파이팅을 그거 하나로 쭉 해나가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하나는 진정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만약에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면 그 아이템을 갖고 장관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보고 프로젝트 계속 얘기하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됩니다. 아니면 그거 관련된 무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 경력, 커리어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갖고 업적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어차피 군소후보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게 검찰총장 직선제든 장보고 프로젝트든 메가시티든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아젠다를 키우는데 아마 본격적인 경선 시작하기 전까지 주목받을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 아젠다에만 집중해서 행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시켜도 이번 대선에 출마하신 어떤 이유는 충분히 된다. 명분은 실리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박광기 대표님도 뭐 조언이랄까 하태경 의원이 나중에 뭐 이 영상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혹시 본다면 무슨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뭐 조언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정이 있으면 이제 그 가장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즉 이제 그게 사회적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이 아주 그 사회에서 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무슨 뭐 출가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가장 큰 어떤 외곽의 축이라 할까? 그게 결국은 그 가장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냐, 즉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가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변에. 그 저는 이걸 나라로 확대해 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 의원께서 국가 리더를 지금 이제 이 후보를 하신 거니까 뭐 한 가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는 이제 그런 걸 하는 후보니까 아까 그 가장이 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모두의 이상인 복지국가를 건설할 거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가 12위가 되고 요번에 뭐 G7 초청도 받고 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정말 찾아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 리더라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저성장 문제,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물꼬가 이제 트이는 거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역할 거기에 대해서 좀 천착하는 리더. 그게 저는 아까 이분이 얘기하신 대통령 아젠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천착하면서 좀 생각을 발전시키면 국민들에게 대통령답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뭐 그 숙제는 대통령 말고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오로지 대통령만이 국가의 수반만이 할 수 있는, 물론 뭐 본인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참모들, 뭐 똑똑하신 참모들이 이제 서포트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대통령한테 진짜 주어진 이 고유의 숙제는 국제사회라는 이 바다에서 대한민국호가 어떤 역할을 갈 거냐, 즉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네. 민주당 쪽 후보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쭉 봐온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아쉽던 차에 하태경 의원이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네. 반갑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저희가 뭐 이걸 길게 하진 않고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소감 얘기하고 좀 토론하는 정도로 마치는데
혹시 못한 얘기 있으시면 소감을 겸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김규명 씨부터 어떠신가요? 뭐 소감도 좋고 못한 얘기 있으면 좀 더 해주시죠. 네. 사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이준석을 먼저 하긴 했지만 이준석은 당대표였으니까 음, 대선 후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야권 후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박정원님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역시 같은 당끼리가 제일 날카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연설문을 분석한다는 거에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 초반에 얇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 정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온 게 조국 사태와 추경 갈등이고 쓰면서 쓴 걸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는 조국 사태와 추경 갈등처럼 서로 그 양극화가 심하고 지지자들끼리 그 SNS를 한 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정치가 21세기 정치가 인 거고 오히려 20세기 정치가 좀 더 뭐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멋진 정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요. 사실 네, 하태경 의원 처음 그 야권 후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치가 낮아서 제가 야권에 대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기본적 연설문도 잘 쓴 것 같아서 좋았고요. 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게 리뷰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유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 추미애 그 씨하고 이제 윤석 씨하고 이제 몇 명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출마 선언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하태경님은 사실은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본인의 최대치를 쓴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헛다리 짚는 것들보다는 훨씬 낫다. 그 생각하고 대신 꼭 이미지는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바꾸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우님 혹시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면 음성을 잠깐 키고 소감. 네,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긴 하지만 정치에 좀 많이 문외한이고요. 당원된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본 느낌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 헌법을 신청하자. 그런데 그냥 그 FM대로 가자는 뭔가 그런 밑밥을 깔았다고나 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면 아무튼 저도 리뷰 잘 들었고요. 그 저번에 최분순 지사님 리뷰했던 것처럼 이런 캐릭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정세균 총재님 출마 선언을 리뷰하는 거죠. 네, 그때 되면 맞습니다. 또 더 할 얘기가 많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참여했었던 리뷰에서는 좀 꽤 괜찮았었던 출마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출마 선언문보다 이제 박광기 사장님 계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 이제 대선 주자들에게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 차기 대선 주자들 대통령들에게 좀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어젠다 같은 것들 생각하신 게 좀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박광기 소장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걸로 끝낼게요. 저도 뭐 재밌게 잘 봤고 하태경 씨 사실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한번 간담회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 정도인데 저는 선언문은 되게 좋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는 정세균 총리 출마 선언문을 하려고 해요. 이미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 후보 중에 경제 쪽에 산업부 장관도 했었고, 또 쌍용차 사장인가 하셨죠? 그 셀러리맨으로. 그래서 어쨌든 나름 그 기업인 출신이고 해서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떻게 출마 선언문을 쓰셨는지, 총리도 하셨고 그러니까 국정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그 참모진들이 글을 잘 써요. 그 고대 정외과의 최장직 교수 제자들, 박찬표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결합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깔끔하게 잘 다듬어주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을 봐도. 그래서 기대하고, 다음 주도 화요일 밤 10시에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럼 마지막 발언은 우리 박광기 대표님, 방금 전에 고우영 비서관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까 그 고우영 비서관이 저는 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어떤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호불호는 아직 뭐 못 가지 있고요. 뭐 그냥 관심 있게 지켜는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윤 기자님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환기에 와 있다고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환기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시그모이드 커브에 보면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축해서 도태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이제 그 시그모이드 커브를 그리는 그런 건데, 지금 겨울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지금 와 있어서 새로운 봄을 열어야 될 때다. 이거는 뭐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우리 사회 모든 조직들이 다 겨울에 와 있다. 새로운 곡선을 그리는. 제가 왜 이제 겨울에 와 있다라고 하냐면, 우리 주력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온 역사를 쭉 보면은 지금이 그렇거든요. 이 수축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본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뭐 12분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입기 쪽 이제 건국기죠. 건국 시기에 뭐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뭐 우리 팽창 성장기에 이제 뭐 노태우 쭉 이제 해서 김대중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한번 히컵을 했죠. 그게 이제 IMF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기 성장기 때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지금 3기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즉 IMF 직후부터 우리 성장세가 시그모이드 커브에서 이제 성숙기로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자기는 이 과거 세대의 마지막이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보니까 과거 세대 대통령들 뒤치다꺼리 하다 끝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당신이 국가 수반으로서 시대적으로 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방법론을 본인이 뭐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요 다음에 나올 대통령은 한국의 보물, 2차 도약을 일으킬 새로운 어떤 이 경제 도약을 일으킬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대선 주자분들이 경제 얘기는 국내 경제를 다들 얘기를 하시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기본소득도 뭐 이제 기본소득이 올라가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이제 국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개방 경제라는 이 말을 다들 입에는 달고 살아요. 근데 진정하게 이 개방 경제의 특성을 알고 계시느냐?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이 이게 우리 경제 성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예를 들면 미국은 재난지원금이나 내수 진작을 하면은 경기가 확 살아나요. 그게 미국은 GDP의 70%가 내수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GDP의 한 45, 6% 정도가 내수 소비에서 나오지만 이 GDP 부의 흐름이 미국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미국은 내수 소비에 돈이 불어지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인데 이 기업이 투자가 늘어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수출이 늘어나면 그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국내에다가 설비 투자, 인력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을 누리고 이래서 투자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럼 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또 임금도 올라가서 이제 그 국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되는 이 GDP 흐름의 사이클이 미국하고는 반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서 그러신지 내수 중심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주자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국내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공정하게 파이를 분배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 경제를 개방 경제라고 말을 하면서 글로벌 종속 변수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국내에서만의 어떤 정의와 공정을 외치다 보면 사실 우물한 공존이 공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민주화, 뭐 동반 성장,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같은 것도 하고 이제 하는데 과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저는 그게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 경제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번 대선 주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봐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이 내려질 거냐. 예를 들면 집값, 부동산 정책조차도 저는 이게 글로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돈도 풀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수출 산업들이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집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이제 저 지방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못 뽑으니까 서울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인재 못 뽑지 않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의 땅값도 올라가고 뭐 모든 것들이 글로벌하게 링크가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대선 주자분들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봐줄 거냐.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 글로벌한 관점에서 뭐 저성장, 또 일자리 정책, 또 뭐 양극화 해소 정책, 뭐 동반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프레임을 잡으면 이때까지 15년, 20년간 해왔던 도돌이표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프레임으로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도 시간 되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이걸 하거든요. 다음번에 정세균 총리 것도 아마 들어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좀 함께 하시죠. 그 고위영 비서관님이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언제 시간 될 때 예,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뭐 식사 한번 하시죠. 네. 자, 오늘도 끝내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겠습니다. 정우님은 애기 사진으로. 자, 하나, 둘, 셋.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 화요일.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